안녕하세요. 새벽의 축구 전문가 페노입니다. 오늘은 맨유가 산초의 영입을 확정지은 상태에서 다음 시즌 맨유가 산초를 어떤 방식으로 활용할지, 그리고 맨유가 산초를 그토록 원했던 이유가 무엇인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현재 맨유와 도르트문트 두 구단이 서로 산초의 이적을 합의했다고 공식적으로 발표했고, 산초가 맨유의 메디컬 테스트까지 끝마친 상황이라서 공식적인 이적 확정 발표만 남은 상황인데요. 먼저 산초에 대해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맨유의 공격 방식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맨유는 공격의 방향이 왼쪽에 쏠려 있다는 것이 특징인데요. 최근 3시즌을 놓고 보면 공격의 방향을 왼쪽, 중앙, 오른쪽 이렇게 세 방향으로 나눴을 때 맨유는 확실하게 왼쪽 공격이 많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맨유의 공격이 왼쪽에 쏠려 있는 것은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맨유가 루크쇼는 공격적으로 활용하고 완비사카에게는 수비적인 역할을 맡기기 때문인데요. 우선 맨유는 공격을 전개할 때 왼쪽에 레시포드나 마샬 같은 선수들이 배치되면 이 선수들은 페널티 에어리어 주변으로 움직일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때 루크쇼가 올라와서 측면 공격을 담당해주는데요. 따라서 경기를 보면 레시포드가 안쪽으로 들어와서 움직일 때 루크쇼가 공격적으로 올라가는 장면을 자주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왼쪽에서는 루크쇼가 공격적으로 올라가는 반면에 완비사카는 공격적으로 올라오기보다 후방에 남아서 3백을 만들 때가 많습니다. 기본적으로 완비사카는 공격력이 부족한 선수지만 수비적으로는 굉장히 뛰어난 선수인 만큼 공격적인 플레이보다 수비적인 역할을 수행할 때 훨씬 더 좋은 활약을 보여주는데요. 완비사카가 후방에 남아서 수비적인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에 루크쇼가 공격에 가담하더라도 맨유는 수비적으로 안정감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맨유가 공격할 때를 보면 이처럼 루크쇼는 공격적으로 올라가 있는 반면에 완비사카는 공격적으로 올라가지 않고 메가이어, 린델로프와 함께 3백을 만들고 있는데요. 따라서 루크쇼는 측면 공격수를 도와주러 올라가지만 완비사카는 공격적으로 올라가는 빈도가 적기 때문에 맨유는 자연스럽게 왼쪽에 좀 더 많은 선수가 배치되는 상황이 발생했던 것입니다. 또한 맨유의 공격이 왼쪽에 집중되는 두 번째 이유는 맨유가 공격을 전개할 때 포그바의 플레이를 활용하는 상황이 많기 때문입니다. 포그바는 중앙 미드필더로 출전할 때 공격을 전개하게 되면 높은 지역까지 올라가서 브루노 페르난데스와 함께 공격형 미드필더처럼 플레이하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루크쇼까지 올라오게 되면 측면에 많은 선수들이 밀집한 전형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경기 장면을 보면 최전방에 공격수들이 배치되어 있고 포그바는 맥토미니와 함께 중앙 미드필더로 플레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맨유가 공격을 전개하면 포그바가 높은 지역으로 올라가는데요. 포그바가 전방으로 올라가게 되면 포그바를 중심으로 많은 선수들이 측면에 모여있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포그바가 중앙 미드필더로 출전하고 공격에 적극적으로 가담하게 되면 수비하는 상황에서 중원에 남아있는 선수가 순간적으로 부족해진다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포그바가 수비에 적극적으로 가담하는 유형의 선수도 아니기 때문에 포그바를 중원에 기용하면 수비적인 문제가 계속해서 발생했는데요. 따라서 솔샤르 감독은 레시포드를 오른쪽으로 보내고 포그바를 아예 왼쪽 측면 공격수로 기용하는 모습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이때도 포그바가 중앙으로 들어와서 공격형 미드필더처럼 위치하면 루크쇼가 올라와서 측면 공격을 담당하는 형태로 공격을 전개했습니다. 예를 들어 이 장면을 보면 카바니와 브루노 페르난데스를 중심으로 포그바가 왼쪽 측면 공격수 자리에 배치되고 레시포드가 오른쪽 측면 공격수로 뛰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여기서 공격을 전개하게 되면 포그바가 중앙으로 들어오고 루크쇼가 공격적으로 올라오는 장면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발생하는 또 다른 문제점은 포그바가 왼쪽 측면 공격수로 뛰게 되면 레시포드는 오른쪽에서 플레이하게 되는데 레시포드가 왼쪽 측면이나 최전방 공격수로 뛰는 것은 익숙하지만 오른쪽 측면에서 플레이하는 것이 서투르다는 것이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오른쪽에서 중앙으로 볼을 몰고 들어왔을 때는 왼발로 슈팅하기 편한 상황이 만들어지는데 레시포드가 오른발잡이이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에서는 레시포드의 슈팅력을 제대로 활용할 수 없었습니다. 또한 레시포드가 측면으로 볼을 몰고 들어가서 크로스를 올리는 유형의 선수가 아니었을 뿐더러 레시포드가 측면으로 빠지면 레시포드가 득점할 수 있는 기회가 줄어드는 만큼 맨유의 공격에도 손해였는데요. 따라서 솔샤르 감독은 레시포드를 오른쪽에 배치하지 않고 레시포드를 최전방으로 올려서 4-3-1-2 전형을 사용할 때도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전형에서는 포그바가 공격적으로 올라가면 루크쇼가 측면 공격을 지원해주고 후방에 있는 두 명의 미드필더가 포그바의 뒤를 커버하는 방식이었는데요. 솔샤르 체제에서 경기를 봐도 포그바가 왼쪽 중앙 미드필더로 출전하는 4-3-1-2 전형을 사용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공격을 전개하게 되면 포그바가 공격적으로 올라가는데요. 결과적으로 포그바가 공격적으로 올라가면 후방에 남아있는 두 명의 미드필더가 포그바의 뒤를 커버해주는 것을 볼 수 있었고 이때 루크쇼는 측면에서 공격적으로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맨유가 어떤 전형을 사용하든 맨유의 오른쪽 측면 공격이 부진한 모습을 보여줬다는 것입니다.
레시포드가 왼쪽 측면 공격수로 출전할 때는 그린우드와 제임스, 마타 같은 선수들이 오른쪽 측면 공격수로 출전했고, 포그바가 왼쪽 측면 공격수로 나오면 레시포드까지 오른쪽 측면 공격수로 출전했는데요. 이때 맨유는 앞서 살펴본 것처럼 왼쪽을 중심으로 공격을 전개하지만 공격을 전개하는 과정에서 오른쪽 측면 공격수의 플레이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먼저 맨유가 왼쪽에서 공격을 전개하게 되면 상대팀 선수들 또한 한쪽으로 쏠릴 수밖에 없는데, 이때 오른쪽 측면 공격수에게는 공간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좋은 킥력을 가지고 있는 포그바나 브루노 페르난데스는 반대편으로 정확한 패스를 보내줄 수 있었는데요. 오른쪽 측면 공격수가 볼을 잡는 위치는 상대적으로 상대팀 수비가 없는 지역이기 때문에 오른쪽 측면 공격수의 플레이에 따라서 얼마든지 좋은 찬스가 만들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했습니다. 볼을 잡았을 때는 상대팀 수비수와 1대1 대결에서 승리할 수 있다면 곧바로 결정적인 찬스를 맞이할 수 있었고, 반대편에서 패스를 보내주는 상황에서는 수비 뒷공간으로 침투해 들어갈 수 있다면 곧바로 결정적인 찬스를 맞이할 수 있었는데요. 예를 들면 맨유는 이처럼 포그바를 중심으로 선수들이 왼쪽에 모여있을 때가 많은데, 이 과정에서 상대팀 선수들도 한쪽 측면에 쏠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포그바가 반대편에 있는 그린우드에게 볼을 보내주는데요. 반대편에는 상대팀 선수들이 없기 때문에 그린우드가 볼을 잡게 되면 볼을 가지고 달려갈 수 있는 공간이 충분히 확보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레시포드, 제임스, 그린우드까지 맨유의 오른쪽 측면 공격수로 출전하는 선수들은 넓은 공간에서 볼을 잡았을 때 크게 인상적인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4-3-1-2 전형으로 나올 때도 완비사카가 공격적으로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면서 오른쪽 측면 공격에 문제가 생겼는데요. 결국 맨유가 이적 시장에서 공격 라인에 보강이 필요했던 부분은 오른쪽 측면 공격수의 영입이라고 할 수 있었고, 산초의 영입은 바로 이러한 측면에서 꼭 필요했던 영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산초는 최근 몇 시즌 동안 분데스리가에서 가장 뛰어난 활약을 펼친 오른쪽 측면 공격수였습니다. 산초는 최근 3시즌 동안 분데스리가에서 가장 많은 드리블을 성공시킨 선수였고, 레반도프스키 다음으로 가장 많은 공격 포인트를 기록한 선수였는데요. 그만큼 맨유는 산초가 오른쪽 측면 공격수로 배치되었을 때 훌륭한 모습을 보여주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왼쪽에서 공격이 전개되고 상대팀 수비가 한쪽으로 쏠렸을 때 오른쪽에 있는 산초에게 볼이 전달되면 산초가 자신의 드리블 능력을 활용해서 수비수를 돌파해내고 여기서 좋은 찬스를 가져가길 기대하고 있을 텐데요.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산초는 오른쪽뿐만 아니라 왼쪽과 중앙에서도 좋은 활약을 보여주는 선수이기 때문에 맨유가 다양한 라인업으로 경기에 나올 수 있다는 것도 산초를 영입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분데스리가에서도 오른쪽뿐만 아니라 왼쪽과 중앙에서도 꽤 많은 경기를 소화했었는데요. 맨유에서는 평소에는 오른쪽에 배치되지만 레시포드나 포그바가 왼쪽 측면 공격수로 나오지 않을 때는 산초가 왼쪽에 배치되면서 오른쪽에 그린우드나 제임스가 출전할 수도 있고, 중앙에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나오지 못할 때도 산초가 공격형 미드필더 자리에서 뛸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산초가 다양한 자리에서 뛸 수 있는 만큼 맨유가 스쿼드를 운영하는데 산초가 큰 힘이 되어줄 텐데요. 다만 여기서 아쉬울 수 있는 부분은 산초가 공격적인 풀백과 함께 뛰었을 때 중앙으로 살짝 들어오면서 올라오는 풀백의 움직임을 영리하게 활용할 때가 많았고, 따라서 도르트문트에서도 공격적인 성향이 강한 하키미와 좋은 호흡을 보여줬었는데, 맨유에서는 완비사카가 공격적으로 올라오는 성향의 선수가 아니라서 산초가 오른쪽에서 뛸 때는 혼자서 오른쪽 공격을 이끌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맨유가 좀 더 산초의 공격력을 극대화시키거나 공격적인 경기를 펼쳐야 할 때는 완비사카가 공격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플레이가 필요하지 않을까 합니다. 오늘은 이처럼 맨유가 산초의 영입을 확정한 상태에서 산초가 맨유에서 어떤 역할을 맡게 될지 살펴봤습니다. 산초의 영입은 맨유가 가지고 있었던 오른쪽 측면 공격수에 대한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영입이라고 할 수 있고, 이번 시즌 맨유가 시즌을 운영하는 데 큰 도움이 되어줄 텐데요. 과연 산초가 이번 시즌 맨유가 우승 경쟁을 할 수 있는 열쇠가 되어줄 수 있을지, 이번 시즌 많은 팬들이 맨유의 축구를 기대하고 있지 않을까 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